안녕하세요. 21년도 메가랜드 평가단 21회 해설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특별법 중에 가등기 담보라든지 집합건물, 그 다음에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자, 1번에 보시면 건물의 구분 소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용 부분은 공유자 전원에게 공동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일부라고 되어 있죠. 일부 구분 소유자에게만 귀속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만약에 일부 귀속이 특별하다 보면, 일부 귀속이 된다는 걸 인정한다면, 일부를 위한 공용 부분도 일부만을 위한 공용 부분도 될 수 있다 없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부만을 위한 공용 부분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번에 보시면 이번에 구분 소유자 간의 규약으로 건물의 공용 부분이 성립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게 있죠. 규약상 공용 부분 이렇게 되어 있죠. 규약상 공용 부분에 대한 것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소라는 거 있죠. 관리소나 우리가 노인정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원래는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지만 규약으로 공용 부분으로 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3번에 전유 부분이 구조상 독립성이나 기능상의 독립성을 모두 가져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구조상으로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기능상이 뭐냐면 이용상이에요.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 네 번째, 공유자의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균등함이 원칙이다. 균등이 아니라 그 전유 부분이 있죠. 전유 부분, 전유 부분의 비율 퍼센트다라고 하는 걸로 가지고 가시면 될 거예요. 5번의 공유자는 그가 가진 전유분과 분리하여, 자, 전유분과 분리해서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분리처분이 안 되죠. 분리처분이 안 되고 규약으로도 분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처분할 수 있다 그러면 X가 됩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죠. 자, 2번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1번에 구분 소유가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구분 소유자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구조상이나 이용상의 독립성 외에도 자, 구분 소유 객체가 하려는 소유자의 구분 의사라고 하는 거 있죠. 객관적으로 표시되는 행위가 있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등기까지 갖춰야 되냐고 물을 때가 있어요. 등기까지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는 없어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이번에 매수인이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만 격려를 받고 대지 지분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매수인은 매매 계약의 효력으로서 건물의 대지를 점유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에 구분 소유자는 규약으로 달리 정할 때에도 대지 사용권을 전유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세 번째가 정답이 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전유 부분하고,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있잖아요. 공용 부분. 공용 부분은 분리가 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규약으로도 안 되거든요. 이게. 근데 만약에 전유 부분하고, 전유 부분과 그 다음에 대지 사용권이 나오는데요. 전유분과 대지 사용권은 분리가 돼야 안 돼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게 맞아요. 근데 규약으로는 이게 가능해요. 이게 두 개가. 그래서 요걸 보실 때에 공부하실 때에 요 공용 부분을 물어보는지 대지 사용권을 물어보는지 두 개를 좀 구별해 가지고 공용 부분은 분리 처분이 안 되는 거고 대지 사용은 규약으로 가능한 거고 요거 된다 안 된다를 체크를 하고 계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세 번째 대지 사용권이기 때문에 분리 처분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규약으로는 가능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X가 된 겁니다.
네 번째 보시면, 대지 사용권은 법원의 강제경매 절차에서 의하더라도 전유분과 분리되어 처분할 수가 없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대지 사용권하고 대지 사용권하고 전유분은 분리가 안 된다는 거고, 대지 사용권을 전유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것을 금지하는 취지의 등기하지 않으면, 자, 집합 건물의 대지임을 모른 채 대지 사용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요 등기라고 하는 거 있죠? 등기가 되어 있으면 대항력이 있지만 등기가 없으면 대항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지금 3번이 정답이 되는데요. 3번 지문은 실제 시험에서도 상당히 잘 나오는 지문이니까 꼭 체크를 하고 갈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세 번째,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설명 중 역시 옳지 않는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에 당연 공용 부분입니다. 당연 공용 부분이요. 그러니까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우리가 보통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등기를 요하지 않으나 귀약성 공용 부분은 관리소라든지 아까 우리가 보통 노인정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은 등기를 하여야 된다. 그래서 요건 이제 표제부만 존재하는 등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 매수인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만 격려받고 대지 지분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 매수인은 이 건물에 대한 대지 사용을 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같습니다. 세 번째, 구분 소유자는 그가 가진 전유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나 귀약으로 달리 정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유 부분하고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귀약으로는 달리 정할 수 있다. 4번에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용도입니다. 공용 부분, 복도라든지 계단, 엘리베이터죠. 이런 것들은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 그래야 되는데 이걸 지분에 따라 그러면 안 돼요. 지분에 따라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번에 공용 부분 변경이 있어요. 공용 변경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용 부분 변경은 이번에 바뀌었죠. 그래서 3분의 2의 집회 결의가 있어야 돼요. 통상이 아니라.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돼요. 공용 부분 변경은 이번에 바뀐 내용이니까 3분의 2로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은 옳은 지문이고요. 5번이 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4번에 집합건물 공용 부분의 지분하고 대지 사용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유자는 전유분과 분리하여 공용 부분의 지분을 달리 뭡니까? 처분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없고요. 이를 귀약으로도 뭡니까? 달리 정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등기부 자체가 없어요. 복도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아예 등기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3번에 구분 소유자는 귀약으로 달리 정할 때 대지 사용권을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은 분리가 안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귀약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전유 부분하고 대지 사용권은 분리할 수는 없지만 귀약으로는 돼야 안 돼요?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체크하고 계시라라고 하는 거고 네 번째 공용 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분, 처분에 따른다. 분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공용 부분하고 전유 부분은 분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의 전유 부분에 대한 처분이나 압류 등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권에 미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전유 부분이 어디예요? 만약에 예를 들면 아파트 501호다. 501호지만 당연히 어디도 대지 사용권에도 미쳐야 되죠. 그래서 전유 부분이 경매로 넘어가면 대지 사용권도 같이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것처럼 같이 움직인다.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5번. 집합건물 구분 소유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 중 틀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1번에 집합건물 구분 소유자는 공용 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로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가능하죠. 그 다음에 구분 소유자의 보존행위 내용에는 지분권의 기한, 방해, 배제 청구와 공유물 반환 청구권이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전유분에 속하는 일동 건물의 설치나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이게 전유 부분이냐 공용 부분이냐 여기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긴 전유 부분이다 그러면 X가 돼요. 여기가. 이걸 한번 그냥 기출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공용 부분이 존재하는 걸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죠. 요건요. 체크. 자, 네 번째. 구분 소유자는 주거용으로 분양된 전유 부분을 임으로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내부 벽을 철거 또는 파손하여 증개축 행위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같은 걸 상업용으로 개조할 수는 없는 것처럼 주거용을 분양받았는데 이걸 뭡니까? 증개축해가지고 뭔가 용도를 변경한다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5번에 공용 부분에 관하여 체납된 관리비와 연체료는 특별 승계는 승계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공용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이 있잖아요. 전유 부분은 당연히 뭡니까? 이건 관리비가 승계가 안 되죠. 근데 공용 부분은 연체료가 승계가 됩니다. 승계가 되는데 여기 연체료가 잘못된 거예요. 연체료는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리비는 공용 부분 관리비는 승계가 되는데 연체료가 안 된다는 거 요걸 하나 좀 체크하고 계셔야 돼요. 연체료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돼요. 5번 지문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네요. 여기는.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3번이나 4번, 5번 지문은 좀 조심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는 지문이에요. 근데 원래 집합 건물이 실제적으로는 문제가 나오긴 나오는데 한 문제 정도가 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문제 형태로 기억하고 가시는 게 가장 좋은 문제예요. 지문으로 기억하는 게. 자, 가등기 담보인데 6번에 적용되는 걸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요. 가담법에 가장 적용되는 거 적용되지 않는 걸 물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요 공사대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물품대금, 그 다음에 매매대금이죠. 매매대금.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 빌려준 피담보 채권보다 담보물이 미만이면 적용이 안 돼요. 그걸 초과해야 되거든요. 미만이 되거나 또는 뭐가 있냐면 동산 같은 거 있죠. 이건 적용이 안 되죠. 이런 것들은 아주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 걸로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1억 원을 차용하면서 1억 원을 빌리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가 2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한 대물변제 예약을 하고 가등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당연히 얘는 적용이 되죠. 왜 그러냐면 요건 지금 1억을 빌려주는데 시가가 2억이니까 초과된 거죠. 요건 1억 빌려주고 여기 집이 2억이니까 지금 요 1억을 초과한 거죠. 요 집값이, 목적물 담보물값이. 그래서 1번은 적용되는데 2번에 보니까 1억 원의 토지 매매금이라고 있잖아요. 매매 요거. 그죠? 토지 매매. 이 매매금. 토지 매매금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여기처럼 매매대금이다. 매매대금은 적용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1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2천만 원 상당의 고려청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동산이에요. 동산은 가등기 담보를 적용할 수가 없죠. 가등기 할 데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4번에 1억 원을 차용하면서 3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1억 원인데 지금 요것은 3천만 원이니까 미만이잖아요. 그죠? 미만. 미만이기 때문에 이건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5번에 3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미 2억 원 상당의 저당권이 있어요. 그러면
두 개 합치면 얼마가 되죠? 예, 5억짜리인데 지금 이미 설정이 된 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라고 했으니까 요건 미만이죠. 그렇죠? 여기는 5억인데 5억을 빌렸는데 4억짜리를 담보로 잡은 거니까 당연히 이건 미만이 되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아요. 요 피담보 채권 액수가 얘 부동산이 더 높아야 되거든요. 거꾸리 됐으면 되는데 이건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요. 요거 공사대금, 물품대금, 매매대금 미만 요 동사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번에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틀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공사대금 채권 이건 적용이 안 되죠.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등록할 수 없는 주식이나 동산 같은 경우도 가등기 담보의 목적이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대물 변제 예약 당시 담보물 가액입니다. 차용액 이에 붙은 이자의 합산액이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이를 뭐라고 했어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담보의 가액이 여기 예를 들면 3억이고 그다음 차용이 4억이다. 그러면 요거 차용이 더 많잖아요. 담보물이 적고 그럼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산금 평가액에 통지한 후라도 채권자는 청산금 평가액 자체가 불합리하게 산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액수를 다툴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채권자는 다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기가 채무자였다면 채무자는 다툴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는 다툴 수가 있는데 채권자는 다툴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4번이 X가 된 지문이고요. 5번의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하여 담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 그 다음에 목적 물상보증인, 그 다음에 취득한 제3자에게 통지해야 돼요. 이 중에 누락이 된다면 당연히 이건 뭐예요? 이건 소멸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소멸보다는요,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권리를. 이건 취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거 누락되면 취득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채무자, 물상보증인, 3취득자에게는 반드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것도 중요하고 4번은 좀 고쳐가지고 정리할 필요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돼요. 채권자는 다툴 수 없다. 다만 채무자는 다툴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7번은 4번이요. 8번에 가등기 담보에 관한 실행 통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 자, 통지는 반드시 서면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뭐 서면이든 그 다음에 구두든 요건 상관이 없어요. 불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될 때도 통지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청산금이 없어도 반드시 통지를 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실행 통지한 청산금이 객관적으로 상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행 통지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행 통지 청산금이 객관적으로 상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실행 통지는 유효하고요. 유효하고 단지 아까 여기 채무자가 다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죠. 자, 통지는 채무자, 물상보증인,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3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3자에게 모두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4번이 옳은 정답이 되네요. 옳은 정답이. 자, 여기는 지금 실행 통지한 건 효력이 없다가 아니라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효력이 있다. 이건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죠. 단지 이제 채무자가 이걸 다툴 수 있다는 거고. 자, 예약 당시 목적물 가액이 채무의 가액이 채무자 및
이자의 합산액에 따른 미달되더라도 실행 통지를 해야 된다. 예약 당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약 당시 이게 미만이면 이건 가담법이 적용돼야 안 돼요. 가담법이 적용이 안 되니까 이건 실행 통지할 필요가 없죠. 근데 만약에 원래는 처음에는 예약 당시는 초과돼 가지고 가담법이 적용이 됐어요. 이건 초과됐다. 그럼 당연히 과담법이 적용이 되죠. 적용이 되니까 실행 통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예, 통지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예약 당시가 포인트예요. 예약 당시 목적물 가액이 채무액과 이자 합산액이 미달된다 하더라도 실행 통지를 하여야 된다. 할 필요가 없어요.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5번. 그래서 여기 실행 통지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뭐 X가 됐죠. 이건요. X가 됐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옳은 정답은 4번이 옳은 정답이 되고요. 여기서는 요 3번을 좀 기억해 주세요. 3번하고 요 5번 정도 기억할 필요가 있네요. 틀린 지문이지만 수정을 해가지고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요. 자, 9번. 21년도 갑은 병의 토지를 매수한 친구 을과 사이에 명의 신탁 약정을 맺었어요.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하고 갑이라는 사람이 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걸 을이라는 사람하고 뭐 한 거죠? 명의 신탁을 했다. 이런 식으로 명의 신탁을. 자, 명의 신탁을 했다면 직접 뭔가 등기가 넘어온 거죠. 얘 앞으로. 그럼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명의 신탁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예, 무효고 여기도 등기도 뭐예요? 당연히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을이란 요 갑이 요 소유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소유자는 당연히 병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럼 요 갑이라는 사람은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요 매매계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얘는 당연히 매매계약은 유효가 됩니다. 자, 옳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1번에 병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의무는 소멸하였다. X가 되죠. 왜 그러냐면 갑과 병 간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은 요 매매계약은 유효입니다. 예, 유효니까 당연히 이전 등기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죠, 등기를요. 그 다음에 병은 을에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을에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예. 요거 지금 요 을의 등기가 무효잖아요. 예, 무효가 됩니다. 그럼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말소 청구가 가능하죠. 소유권에 기한 거니까. 2번이 옳은 거가 되고 3번에 대내적으로 갑이 토지 소유자이나 이거 틀렸네요. 지금 토지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에요, 갑. 대외적으로 소유자도 누구예요? 이거 병이에요, 병. 지금 갑도 아니고 요거 을도 아니에요. 소유자가 누구예요, 지금은요? 이 등기가 무효니까 당연히 요 병이 소유자죠. 네, 소유자는 병으로 가 있는 겁니다. 이건요. 그 다음에 병이 명의 신탁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갑과 병 사이 매매 계약은 무효다. 아니에요. 매매 계약 자체는 진실한 거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유효인 겁니다. 예, 알았던 몰랐던 상관없이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예요. 자, 갑은 명의 신탁 약정의 해지를 이유로 을에게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해지를 이유로라고 했는데 이 해지라는 의미는 원래는 유효인 거죠. 원래 유효인데 여기서 해지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장래를 향해서 소멸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요. 그러면 여기 뭐냐면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냐라고 했는데 지금 명의 신탁은 아예 처음부터 뭐가 되죠? 예, 처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예, 무효가 돼요. 그럼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그럼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한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어요. 해지란 말은 유효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무효가 됐다면 해지란 말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해지를 이유로 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뭐 X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옳은 정답은 2번이 정답이에요. 2번이. 자, 그래서 요건 지금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에요. 한 번 정도는 반드시 구별하고 갈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10번에 보면 21년도 9월 X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갑은 여자친구 을과의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 자, 을은 그 약정에 따라 계약 당사자라고 돼 있죠. 여기 선의병이라고 돼 있네.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기 명의로 자 등기를 했는데요. 갑, 을, 그 다음에 여기가 명의신탁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병이라는 사람이 들어간 거죠. 이렇게. 근데 얘가 지금 선이라고 했어요. 매매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등기가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은. 1번에 갑과 을의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 무효? 당연히 무효죠. 탈세 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명의신탁은 무효가 됩니다. 자,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으로 X부동산의 등기 이전을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맞아요. 여기서는 뭔가 등기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등기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매수자금, 매수자금을 달라고 청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X부동산의 등기 이전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없다. 등기를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것은 옳은 지문이 됩니다. 옳은 지문이. 자, 3번에 갑은 을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수자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서 X부동산에 대해서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는 거.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4번에 자,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기 말소 청구가 돼야 안 돼요. 자, 여기는 지금 선이잖아요. 병이 지금 뭐예요? 선이에요. 그럼 소유자가 누가 된다는 거예요? 소유자는 을이 돼요. 을이. 그 을이라는 사람에게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5번에 을이 자의로 자기 스스로 누구에게 갑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줬어요. 그럼 이 등기는 유효, 무효? 그대로 이건 유효가 돼요. 그래서 갑은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했으니까 X가 됩니다. 지금 요건 계약 유의명 명의신탁이거든요.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는데 계약 유의명 명의신탁. 그래서 보통 명의신탁은 계약 유의명 요 10번 형태이거나 9번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둘 중에 보통 하나가 나오죠. 형태가. 요걸 하나 체크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집합건물하고 담보가등기하고 그다음에 명의신탁을 전체로 봤는데요. 특별법은 보통 6문제가 나오긴 합니다만 한 4문제 정도만 맞힐 수 있다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문제를 통해서 확인 작업을 하시는 게 가장 좋긴 해요. 내용을 먼저 알고 문제를 풀면 좋지만 그럴 적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히 집합건물은 우리가 알아야 될 조문만 해도 한 90여 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판례 같은 경우도 한 100개가 되는데 문제가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구별하는 것보다는 그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파악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